이걸로 제2, 제3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세 사기입니다. 이걸로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 터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진짜 갑자기 더 확 당기는데 이거 사례도 있나요? 네, 1,000만 원으로?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게요. 이건 좀 지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것도 있어서 최근 것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 상가를 관심 가졌을 때 했던 1층 상가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고 1층 상가 전용 면적 10평. 이게 보통 많이 쓰시는 평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가 2억 7,800짜리가 떨어지고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1억 9,500에 70%에 낙찰됐다가 다시 미납이 됐다가 또 떨어져서 이제 1억 5,787만 8천 원 이 금액이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해서 낙찰받았었습니다. 네.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 2억 7,800에 1층 상가였어요. 뭐 그냥 누구나 봤을 때 평범한 1층 상가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옆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1층 여기 포장마차 자리 옆에 GS 편의점 있는 이 자리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상가 건물의 1층이었고요. 이렇게 퓨전 포장마차라고 사용되어 있어서 낮에는 이렇게 접고 밤에 이렇게 쭉 예전에 압구정 같은 데 많이 있었죠. 이렇게 쭉 펴서 포장마차로 사용했던 이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경매에 나와서 입찰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명이 낙찰받았다가 미납이 되셨는데 여기 이유를 보면 여기 낙찰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세입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를 한번 당하고 나면 이렇게 잘 영업하시던 분들도 법원에서 뭔 서류가 날라오고 막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운영하셨던 이 세입자분은 2,500에 120만 원에 잘 월세 주고 장사도 잘 되셨었습니다. 근데 경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 신경을 쓸 수가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막 주변에 알아보면 부동산이나 뭐 법무사나 다 있잖아요. 부동산나 알아보니까 경매로 그럼 당신 낙찰 받으세요. 안 그러면 보증금도 다 못 받고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자금에 대한 계획을 다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급하게 낙찰만 받을 생각만 하셨지 시세보다 뭐 한 7, 8천 싸게 잡으면 괜찮다까지는 좋은데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두 번째로 대출에 대한 준비 안 하고 낙찰 받아버리시다 보니 낙찰 받고 잔금을 못 맞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대금을 미납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보통 경매는 최저 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1억 9,460이었으니까 1,946만 원을 날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안타깝게. 거기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되고 나니까 보증금도 하나도 2,500만 원도 못 건지시고 또 이렇게 포장마차 하시는 동안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비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 건지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한 10평짜리에 누구 비하는 게 아니라 치킨집이든 커피숍 하나도 1억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돈을 다 날리고 보증금도 날리고 또 입찰하셨다가 입찰 보증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손해를 보셨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또 했더니 이분이 또 주변에서 얘기 들으셔가지고 유치권이라고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형사처벌 받는데 유치권이라는 걸 신고하라고 해서 안에 시설비 이런 걸로 또 2천 얼마 신고를 하셨어요. 이 뜻은 이 경매로 좀 싸게 낙찰 받고 싶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물건을 보고 낙찰 받아도 큰 문제 없겠다고 봤고 오히려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임대차나 이런 거에는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설을 1억을 투자했다 만약 여기처럼 이쁘게 꾸며놓고 만 1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갈 때는 다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치권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걸 알고 제가 낙찰을 받고 여기도 감사하게 그냥 얼마 차이 안 나게 낙찰을 받은 후에 이분은 그냥 이사 비용 정도 드리고 내보내고 여기에 새로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커피숍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는 한 56%에 샀으니까 절반 조금 못 되게 산 거잖아요. 절반 조금 더 되게 샀잖아요. 이 금액에 샀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를 이분처럼 똑같이 2,000에 120을 2,500에 120을 다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에 2,000에 110만 원을 놨어요. 다만 10만 원이고 500만 원 싼 거지만 그러니까 제게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이 곧바로 들어왔고요. 커피숍이 임대하고 나니까 작지만 이때 당시에 똑같이 대출이 됩니다. 2억 8천이지만 그냥 3억이라고 계산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60%면 1억 8천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게 1억 8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가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한 1,500 정도 들어갔고요. 와. 등기비 하니까 2,000만 원도 잘 안 들어갔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등기비를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 들어갔다가 제가 어떻게 했더라 했죠? 나중에 2천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0만 원 안 들어갔죠. 오히려 들어간 돈 없이 제 건물이 됐고 세입자한테 2,000에 112에 월세를 놨고 이 이자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뭐 크게는 안 남았습니다만 첫 거의 그냥 초창기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한 5, 60만 원 남았어요. 이자 빼고도. 네. 그리고 저는 돈이 들어간 게 사실은 없어서 수익률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걸 보면 안타까운 건 이 세입자분은 보증금에 경매가 하나 좋은 점, 저희 경매 입장에서 좋은 점은 시설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투자하셨던 분은 권리금 없이 다 나가신 거고 이 보증금 자체도 하나도 못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해 보신 분은 안타깝지만 이 세입자분이신데 이분이 경매를 하셨다면 제일 좋았을 거고 두 번째로 세입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2,000에 보증금만 들어왔죠. 커피숍 하면서 제가 이제 세입자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돈 들어가셨어요? 했더니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집기해서 2,000에서 8천만 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8천만 원 주고 세입자시고 저는 2천만 원. 근데 사실 2천만 원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2천만 원 꼭 건물주가 됐습니다. 야. 어떤 거 하시겠어요? 2천만 원 건물주 하시겠습니까? 8천만 원 세입자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되냐 되냐?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큰 물건만이 아니라 작은 물건도 있고요. 그러시구나. 와 그러면은 저 그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저 2010년 살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인데요. 이건 2021년에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똑같이 금액대가 높진 않아요. 화성시 반송동에 있고 높은데요, 금액대. 높은가요? 좀 높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설명하면 왜 높지 않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2천 정도에 진행했던 물건인데, 네. 그냥 중간거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2억 400만 원에 나왔던 물건이 전용 면적으로는 한 6평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 7평 되는 물건입니다. 2억 400만 원이었다가 떨어져서 이거는 70%의 낙찰 받았어요. 근데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잠깐 보여드렸던 물건은 사실 공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 거고요.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옆에 물건은 2억 2천이었던 게 50% 가까이 간 이유는 옆에는 세탁소였지만 공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보는 물건은 똑같이 2억 정도지만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사실 또 다른 거죠.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낙찰 받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 임대자가 있으면 다시 임대하기가 좀 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재임대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으니 아. 다시 이 가격만 임대 받아도 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낙찰가를 좀 더 높게 쓸 수 있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비어있는 공간이면 언제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 저희가 들잖아요. 상가. 가장 어려운 게 상가는 양날의 검이라고 월세 받을 때 너무 좋은데 네. 월세를 못 받으면 대출 이자에 관리비까지 내잖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공실이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반대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동산이 운영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계산을 해보는 거죠. 2천에 70만 원의 재계약만 하면 내가 마진이 나오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비었다면 1억에 낙찰받을 수 있었겠지만 부동산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억짜리를 한 70%, 30%도 사실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메리트 있는 겁니다. 1억 4천에 낙찰 받아서 똑같습니다. 2억에 낙찰 받았을 때 한 60%, 한 1억 2천 원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1억 4,300에 8, 90% 이것도 계산했을 때 한 1억 2천 원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 그러면 내 돈 한 2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계약으로 2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게 되고 70만 원 월세를 받으니까 대출 이자 1억 2천에 금리가 한 4%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40만 원, 뭐 3, 4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도 3, 40만 원 월세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작지만 수익이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정상화 시세가 되면 매매 차익까지 덤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아까 너무 큰 것만 말씀드려서 좀 그러실까봐 작은 것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큰 상가라든가 빌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액수가 아까 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네,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인데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세종이나 이런 데는요. 브랜드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벤티 커피숍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막 나오고 많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그런 데나 뭐 이데아 커피숍도 나오기도 하고 야. 그런 데들은 사실 선호하시잖아요. 월세 받기 정확하니까. 그런 데가 낙찰률이 조금 높을 뿐이고 사실은 그래도 감정가 대비는 30%, 20%, 50%까지 하는 것도 아직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그럼 그런 것도 그 한 2억, 3억대 뭐 이렇게 뭐 1억, 2억대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물건 아직 있어요. 충분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실제로 여기 건물에 투자하는 돈은 돈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라고 해서 뭐 빌딩 이런 걸 말하시면 안 되겠으나 일반 구분 상가에도 아까처럼 저는 커피숍 주인이 되는 것처럼 건물의 주인이 되고 8천만 원짜리 세입자처럼 따졌을 때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8천만 원 세입자로 들어가셨던 거죠. 만약에 아셨다면 저 같으면 경매를 잡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이런 상가 조금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안 들어가죠. 거의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는 게 없다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작은 게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입장이었다고 볼게요. 아까처럼 부동산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그럼 내가 들어갈 곳에 장사하다 장사는 사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그 포장마차 세입자분처럼 권리금도 다 포기하시고 원상복구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서 보증금도 못 찾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경매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안 됐으면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최소한 기다리면서 최소한 작게라도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게 되죠. 그리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자가 임차와 임대차로 했을 때 배가 그 폐업률 가능성을 그 통계가 있는데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로 했을 경우에는 폐업률도 작다. 그렇군요. 임대차는 아까처럼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업도 실패하지만 권리금이나 보증금까지 다 손해보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다. 임대차가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그 아까 사업을 할 때 네.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그 이 경매를 해가지고 네. 투자하겠다. 네. 그 정도 들어가게. 그러면은 10개를 그냥 상가를 해버려도 가능하신 거죠.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매로 임대사업자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렇구나. 오히려 편하게 저도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커피숍도 한 3번 했고 PC방 2번, 헬스장, 유아체육, 학원, 뭐 부동산 등등등 많이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수업료 되게 많이 했어요. 좋게 말해서 수업료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잘 되긴 좀 힘들잖아요. 사실 뭐 요새 많은 그 TV에서 나오지만 성공하는 어떤 분야든 한 10% 내외라면 보통 20, 30%는 보통 사실 70% 가까이가 거의 다 폐업을 하신다고 그 조금만 해요. 잘 돼도 네. 또 막 앞에 생기고 네, 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졌을 때 그런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도 음. 없고 내 건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는 거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최소한의 피해로 사업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아까 좀 뭐 설명해 주신다는 거, 네네. 그거 사례만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빌라인데요. 사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겁니다. 전용 면적 11평에 좀 오래된 빌라라고 하죠. 여기서 재개발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통 다 팔아버리는 좀 스타일이긴 합니다. 참고삼아 그냥 알려드리고 남들과 좀 반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감정가 8,100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신기하게 다시 보시면 9천만 원 넘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순위라고 하면 저희가 경매 말고도 지금 저희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먼저 제가 물어줘야 될 세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경매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선순위 세입자인데 8,700만 원짜리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낙찰이 안 됐다가 요 짧은 시간 안에 재개발이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카더라긴 하지만 그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 금액에 제가 저랑 이제 같이 하는 학생이랑 해서 공동 투자한 물건인데 9,038만 원에 낙찰받은 이유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물어주고 또 경매가 진행되려면 경매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뭐 감정이나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물어주는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배당 받고 여기 뭐 당해세라고 해서 보통 빌라 하나 정도 이 정도 되는 빌라 세금 있다봤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 세금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내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낙찰받았고 실제로 낙찰받고 이 세입자 여자분이셨는데 같이 하는 수강생이랑 함께 찾아가서 작지만 이것도 그냥 팁입니다. 커피나 뭐 케이크 하나 사주고 가서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해서 앞으로 나갈 것까지 잘 합의하고 이사 가셔 달라고 얘기하고 이분은 배당 받고 나가시겠다고 해서 잘 얘기하고 끝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배당을 이분들이 받는 날짜가
10월 29일에 배당을 받기로 했었는데 저는 여기다 세입자도 미리 맞췄었어요. 잘 합의가 돼서 전세까지도 다 맞춰서 들어올 사람도 맞췄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루 전날 경매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세입자가 되면 한 3일 전에 이 배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배당이 다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8,700만 원 쉽게 말하면 다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된다. 당일날 가보자 해서 이날 가봤더니 여기서 나온 배당표에 나온 이유가 이 건물을 보시면 이 세입자가 선순위라고 하면 다 우리가 앞에 근저당이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세 사기나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음에 경매할 때 이 개인이 회사가 경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있던 주인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한테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가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권땡땡이란 분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한 게 있으신 거예요. 뭐 종합부동산세, 뭐 종합소득세, 뭐 부가세. 그게 이분이 맡던 2019년 9월 27일보다 빠른 날짜에 있다 보니 그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겪은 거예요. 이게 경매 오래 한 사람도 처음 겪었고 제 사수 되신 분도 처음 겪었대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먼저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법정 원래는 법정 기일이라고 해서 기일대로 빠져나가는 게 맞긴 맞는데 보통 그냥 이 해당 물건에 대한 당해세라고 해서 아까처럼 1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는 감안했으니까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인 주인,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집입니다. 근데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깡통처럼 이렇게 샀던 사람이 세금 체납 있는 사람이 이걸 고의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볼게요. 사서 내 세금을 털려고 이걸 만약에 했다면. 와, 이건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방법이 없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 건 이걸 알 수 있으려면 등기비 등본이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었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건 오로지 그냥 여기 보시면 소유권 바뀐 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자체에 나와 있는 거에 쭉 보시면 압류 정도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소유자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나왔죠. 기존 소유자였을 때 이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왔던 선순위인데 이 사람이 바뀌면서 결국은 경매가 됐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세금 하나 있나 보다. 이게 당해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돈 10만 원 정도 있나 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도 안 나옵니다. 언제인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결국은 이 이유로 이분은 못 받고 오히려 최우선 변제만 소액 임대차에 그나마 적용이 되셔서 소액 임대차가 되셔서 그나마 우선적으로 3천 얼마 배당을 받으셨고 나머지 5천만 원 가까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못 나가시겠다. 돈 못 받았으니까. 사실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분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단 먼저 물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또 말씀드리면 전세 세입자도 맞춰놨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들어오시게 하고 뭐 재개발로 인해서 가격은 뭐 1억 2, 3천에 팔았으니까 거기서 좀 손해를 메꿀 수는 있었으나 결국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분도 손해 보시고 새로 들어올 전세 세입자도 손해 보시고 저도 손해를 볼게요. 다 손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체납으로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근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남인천 세무서니까 아처럼 단순하게 여기 뭐 당해세 정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가보니 법원에서 다시 열람을 해보니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이런 게 있더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상에서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낙찰 받고 낙찰자가 되면 그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그때만 법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딱 일주일 그 안에. 만약에 낙찰받고 당일날은 또 법원 경매 때문에 못 보거든요.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이니까 만약에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얼핏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때 저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낙찰을 받고 알아도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딱 일주일 기간 안에 했다면 알았다면. 근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뭐 저도 탓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안에 이런 물건을 빌라 잡아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만 아니라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고 해도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제가 알기 전에 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미리 받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당 때도 미리 알았고. 왜 안 알려주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억울해서 이걸 갖고 또 소송까지 저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걸 알려줘라. 얘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나 법원에서 자기네가 좀 미안해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1심, 2심, 대법까지 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의적이지 않고 중대가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래요. 나라가 잘못을 했는데 고의적이지 않고 중대가실이 아니라서 괜찮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뀐대요? 그렇게 받고 제가 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낙찰 허가 받기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저도 뭐 중대하게 고의적으로 그걸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비율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뭐 8대1, 9대1, 뭐 10대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일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책임이 있는 거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고 중대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법원 끝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쁜 말로 할게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선순위 세입자고 배당 근저당 없어도 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걸로 제2, 제3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세 사기입니다. 이걸로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 터집니다. 또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또 조심해라, 이거 고친다. 그때 얘기 나오겠죠. 와. 너무 안타까워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야, 이런 얘기 진짜 어디서 들어보나요? 이거 진짜 그나마 그래도 금액이 뭐 작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행인 거지고. 와. 근데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말고 아파트라고 볼게요. 네. 아파트 10억짜리가 있어서 싸서 한 8, 9억 1억만 써도 괜찮으니까 8, 9억에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선순위인 줄 알고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그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 안고 살 수 있잖아요. 요새 네. 아파트 싸게 네. 샀는데 세금 세납 있는 사람이 샀어요. 그 사람 세금이 5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5억을 먼저 물어주는 거예요. 소액 배당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다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안는 거죠. 와. 낙찰자와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다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건 빌라 그나마 말씀처럼 한 5천만 원도 작진 않지만 작다고 본다면 5억짜리, 10억짜리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실적으로 봤을 네. 때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낙찰을 받은 후에 그 불허가 네. 그거 끝까지 확인을 일주일 해서 안에 무조건 이게 어떤지 몰라도 무조건 낙찰 받고 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법원에 가서 열람해서 혹시라도 조세채권은 그 정부의 힘이 강합니다. 조세채권 넣기만 하면 받아주거든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불허가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물어주는 건가요? 다 물어준다는 게 계약금까지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허가 신청하면 입찰금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이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고스란히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악용된다면 이미 저는 이제 판결 나오기까지 전 표현이 좀 국가를 그나마 좀 믿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좀 바꿔주겠지. 최소한 몇 대 몇은 나오겠지 했는데 대법 판단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좀 저는 실망스럽고 법적인 게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법이 항상 옳지만은 않고 진실과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었거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만약에 아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나쁜 그런 분들이 하면 악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살짝 유혹도 들었어요. 이거 마음 먹고 제가 이걸 활용한다면 세금 체납하는 분들한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거 뭐 얼마 받고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 매덕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돈 1,0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지금 법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불법도 아닌가 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처럼 악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라도 낙찰 받으실 때거나 주변에 선순위라고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된다. 내 돈이 내가 보증금이 이게 8,700이니까 다행이지 8억 7천이었다면 세금 5억이 먼저라면 5억이 먼저 나가버린다고. 그럼 난 돈 다 못 받고 할 수 없이 선의로 낙찰자랑 세입자랑 싸워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와, 대표님 이거 경매 공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이 책도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경매 건수 한 100건 이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한 2005년, 6년 한 5년 지날 때까지 세 때가 한 138건까지 생각했다가요. 예, 그 다음부터 계속 너무 많아져서 이제 카운팅의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 다음에 카운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대표님 아무튼 이렇게 귀중한 경험들 이렇게 또 책으로 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눠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 경매를 현실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아주 흔한 건 아니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금액에 내가 가능한 금액에서 저는 그 좀 종잣돈, 여윳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 1년 정도 다녔던 돈 거기서 모은 2,000만 원, 그것도 카니발 샀던 돈 팔아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돈으로 했지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자금의 여유분으로 경매를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괜찮고 그게 1,000이든 2,000이든 1억이든 내 자금 상황 안에서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억 정도만 돼도 사실 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매를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는 경매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쉬워요.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처럼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설 권리금도 없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그 자금 출처 소명도 없고요. 거기에 또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메리트 있고 좋은 거를 단지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는 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한다고 잠깐 또 나와서 저도 부동산 할 때 처음에 돈이 많아야 되는지 알고 부동산 사업을 먼저 하면서 애견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서 신용 불량까지 당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여기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 돈으로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업도 해봤어요. 전 한 번도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이 사실 여러분한테 경매 지침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10월 28일 날 제가 명동 CGV에서 사이다 경제를 통해서 하는 7시 반에 저녁에 또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꼭 제 책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화책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꼭 공부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 또 투자 수익을 얹을 수 있는 이 경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공부는 평생 하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10월 28일 저녁 7시 반. 네, 장소는 맞습니다. 어딘가요? 명동 CGV역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명동 CGV.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링크 신청 링크도 있죠. 네, 있습니다. 아, 그것도 첫 댓글로 책 링크와 함께 고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드옥션의 김기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